자,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종 모의고사 관련된 하프 모의고사로 했어요. 40문제를 하면 약간 버거울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절반씩, 그리고 20문제씩 하는 것도 과거에 해보니까 약간 좀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한 짧게 해볼까 생각 중이고, 몇몇 분들은 그냥 이거 수업 꼭 들어야 됩니까 하셨는데, 그래서 뭐 듣지 말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듣는 게 좋긴 하죠. 그래서 이게 막판에는 여러분들이 전범위를 잘 이렇게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칫 막 수업만 이렇게 들으시다가 자기 페이스를 놓칠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필요하면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저는 뭐 이렇게 강제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부담을 좀 줄여서 한 10문제 풀고 한 1시간 정도 강평하고, 근데 이제 원래 시간을 10분 하려고 했어요. 10문제 정도니까. 근데 좀 정답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약간 그래서 그냥 한 15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푸신 다음에 제가 강평하기 전에 중간에 한 10분 정도 되면은 화장실 다녀오시고, 여러분 갖고 계신 책 있잖아요. 책 가지고 해설지 나눠드리거나 어차피 하겠지만은 옆에다가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탄력성 부분을 좀 애매하다 그러면 옆에다 공식 한번 다시 써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10문제 속에 미시거시를 다 골고루 섞어서 강평에 맞춰가지고 제가 배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강평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늦게 끝나지 않아요. 한 1시, 12시 반 이 정도 끝날 테니까 끝난 다음에 식사하시거나 하시기 전에 이거 다시 보세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박살 내가지고 그래서 버리세요. 아셨죠? 거의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이번 첫 번째 주는 좀 약간 당황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 다음 주 오실 때는 정답률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막상 시험이니까 긴장되고 그래서 다른 과목과 같이 보는 건 아니지만 한 7개 정도 목표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더 맞으면 좋긴 한데 뭐 7개, 6개, 7개, 8개 그 정도 하면 잘 선방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아직 한 달 정도 기간 남았잖아요. 그때 계속 이제 요거 하신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기출문제를 올려놓고 있거든요. 요거 올려놓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요거 시험 때까지는 제가 그냥 무료로 오픈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다가 이렇게 5문제씩 그것도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연도별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수업하면서 한 20문제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이번 주까지는 다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인코딩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아무튼 올려놓을 테니까 한 20문제 푸시고, 요거는 좀 풀었던 문제도 있고 할 테니까 객관식에 감도 있고 하니까 한 20문제 푸시고 이제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리뷰하시고 20문제 푸시고 해서 이틀 동안 한 해분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신 거고요. 그리고 시험의 결과는 사실은 뭐 실력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아시겠지만 그 다른 과목과의 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실력 발휘를 시험장에서 더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덜 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약간 내가 공부한 것보다는 조금 덜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70점 정도 생각하시면 시험장 가서 좀 그냥 이렇게 긴장 안 하시면 80점 이상 나오고, 좀 잘 안 돼도 한 70 정도 그 마지노선으로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문제들은 간평사 스타일에 맞는 것 중에서 작년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우리 간평 시험 빼놓고 아니면 또 얼마 전에 회계사 시험도 봤거든요. 우리랑은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간평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뭐 다른 문제들 조합해서 만들 테니까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가 너무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이 문제 구해서 보려고 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우리 객관식 교재 보시고 간평 기출 잘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1번서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가 이게 1회 문제
10개 이렇게 풀 건데, 그러니까 한 4주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면은 한 80문제니까 별로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여분의 문제를 더 드려서 한 100문제 정도 채워드릴 텐데, 그거 100문제랑 간평 10개년 40문제 해서 10개년 하면 400문제, 그럼 500문제잖아. 그거를 그냥 완전히 곱씹으시면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진짜.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뭐 이론 강의나 이거 하긴 그래, 전체 그림이 안 잡히면 최종 정리 강의 같은 걸 보셔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자기가 약한 부분은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X 가격 있고요, Y 가격 있고요, 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가격이 변할 때는 가격만 변하고 다른 것들은 고정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수요니까 당연히 수요의 이렇게 할게요. 가격 탄력성. 자, 이렇게 하면은요, 가격이 변했을 때잖아요. 식 어떻게 써요? 원래는 X의 가격 분해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델타끼리 묶을게요. 이렇게 QX, PX. 이 계산하는 거 많이 나오죠. 그래프도 보셔야 되고, 절대값은 씌우기도 하고 안 씌우기도 해요. 그거는 뭐 그때그때 문제 상황에서 보시면 되겠고, 요게 기울기의 역수입니다. 기울기의 역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어디에 위치했는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해 가시겠죠? 요걸 이제 기본으로 봐주시죠. 자, 그래서 1번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요거를 그냥 나타내면 1번에 보시면 개념이 나와 있는데, 가격이 변했을 때 상품의 수요가,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말할 때는 1번도 맞아. 근데 우리는 변화율로 나타내요. 가격의 변화율. 변했을 때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런 건 상대적으로 푸셔야 돼. 2, 3, 4, 5번을 봤더니 틀린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에이, 좀 치사하긴 한데 양자를 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치사하긴 하죠. 그래도 원론 수준에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론 수준에서는 요거를 강조해요. 그래서 요거는 양자가 있으면 요거는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상품의 수요가 이러면 안 되고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지수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이거 약간 예외적인 거 몇 개 있다고 그랬죠? 형태로 보시면, 자,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QX고 여기가 PX입니다. 2번에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수직이면 이렇게,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해요? 제로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수량이 변화가 없죠. 자,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 이 같은 점에서 사실은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어느 점에서 보든 상관없어요. 얘가 수평이면 가격이 조금 변했을 때 이렇게 무한대가 됩니다. 또 하나 좀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 뭐가 있을까요? 그쵸? 탄력성이 1인 경우 이 직각쌍곡선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직각쌍곡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항상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좀 정리 좀 하시고. 자, 그래서 2번이 수직이면 언제나 일정하다. 예, 요겁니다. 수직이면 언제나 일정하다. 맞고, 3번이 이거야. 이 직각쌍곡선 형태가 그 3번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얘는 2번 설명이 되는 것이고 얘는 1번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각쌍곡선이 되려면 P 곱하기 Q는 5 이런 꼴이 돼야 됩니다. PQ가 뭐야? PQ가 이게 총 지출액 아니겠습니까? 총 수입이 되고 그리고 총 지출액이 되고
네, 크게 5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항상 일정합니다. 아니면 그 뒤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요거를요 거기 있는 것처럼 Q로 정리해서 쓰기도 해. 이렇게요. P분의 5. 왜냐면 원래는 수요 함수가 저렇게 Q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아니면 요걸 다시 쓰면 5가 되고 P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자, 그럼 요거 있잖아요. 요게 바로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네, 이것도 잘 보시죠. 자, 그래서 하나 얘를 참고로 두시면 탄력성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 수요 함수가 5가 되고 P의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되면 이거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알파로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총수입, 총지출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탄력성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죠. 4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정상제인 경우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자, 가격이 변했을 때 Q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가격이 하락할 때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할 때 원래 이거 뭐 변화율로 해서 뭐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바로바로 보세요. Q가 증가할 텐데 탄력성이 크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총수입은 TR은 토탈 레버뉴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입은 P 곱하기 Q인데 지금 얘가 하락했는데 여기 Q가 왕창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TR은 증가하겠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 좀 잘 정리하시고 변화율을 표현하는 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5번 사치제에 비해서 생필품은 가격 탄력성이 작다. 원래 이제 사치제랑 생필품은 소득 탄력성 가지고 하는 건데 가격 탄력성도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제가 많냐 적냐. 그래서 필수제는 많지 않잖아. 그리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고 우리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요, 작아요? 작지. 사치제가 우리가 이제 사치스럽다 하면 내가 버는 소득 대비 이게 금액이 크니까 가격이 민감한데, 아니 뭐 쌀이나 껌, 라면 이거는 사실은 그게 만약에 부담스러우면 너무 소득 수준이 낮은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가격 탄력성이 그래서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2번 뭐 간단한 건데 중요합니다. 기펜제에 대한 설명으로 저는 깊은제라고 썼죠. 깊은제, 슬픔이 느껴지는 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의 법칙의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요 법칙의 예외. 수요 법칙의 예외라는 것은 뭘 뜻해요? 가격이 비싸지면 많이 사고 싸지면 조금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재화가 기펜제가 되면 자, PX랑 이게 우상향하게 되는 경우가 깊은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마샬의 수요 곡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펜제 얘기할 때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수요 곡선은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다 쓰면 가격 효과를 반영한 네, 가격 효과를 반영한 마샬의 수요 곡선입니다. 마샬의 수요 곡선이 우상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보상수요 곡선은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보상수요 곡선은 여전히 우하향한다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기펜제는 뭔데? 우선 결론부터 하나 정리하시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열등제 중에서 그러니까 우선 열등제라는 게 삐딱선이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삐딱선이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야. 소득 효과가. 그래서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 저만 쓰는 표현이긴 한데 얘는 상식이 통하는 효과고요. 얘는 삐딱선이 효과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삐딱선이 효과. 네, 이해가시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 우리 살짝 한번 여기 체크해 볼게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대체 효과는 어떻게 돼? 상식이 통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많이 사게 되죠. 그러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Y 소비량은 줄어들겠지. 근데 Y는 관심이 없고. 자, 근데 소득 효과는 어떻게 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열등제야.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면 정상제인데 열등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소득이 증가했는데 X의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가격이 싸졌을 때 정상적으로는 대체 효과는 소비량이 증가하는 힘으로 작동되는데 소득 효과는 소비량이 감소하는 힘으로 작동돼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상반되죠. 정상제는 둘 다 같은 방향이야. 부호로 암기하시면 안 되고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즘 수준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중에서 효과가 어느 게 크다? 네, 이 삐딱선이 효과인 소득 효과가 커서 우리 눈에 보이는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X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저기 그래프로 표현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하니까 여기다 할게요. 가격이 하락했어요.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자,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소비량이 증가해. 얘 대체 효과 이렇게. 여기 A라고 그러면 여기 B. A와 B를 연결한 게 대체 효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보상수요 곡선이라 합니다. 힉스 보상수요 곡선. 그래서 요거는 보상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보상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해. 자, 그런데 여기 삐딱선이 나타내는 소득 효과, 요거는 소비량이 감소하잖아. 이 감소하는 효과가 좀 작으면은 여전히 우하향하는데 그거는 뭐야?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제 중에서 대체 효과보다 삐딱선이 효과가 큰 경우고 대체 효과가 크면 얘가 크면 그래도 최종 효과는 소비량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요 삐딱선이 효과가 이렇게 크게 작동하는 거, 이게 소득 효과 이렇게. 그래서 A와 C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A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C로 가게 된 거. 이게 무슨 효과? 가격 효과 이렇게 되고요. A에서 B로 간 거. 이게 대체 효과. B에서 C로 간 거. 이게 소득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무차별 곡선 그려가지고 뭐 어디에 뭐 대등 동등변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험에 나와도요 풀지 말아야 할 문제야. 왜냐면 시험 시간 안에 1분 안에 막 이렇게 쓱쓱 풀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잘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어쩌다 나올 수는 있어. 그리고 회계사 시험 같은 데는 나온다고. 그러니까 와, 나 그거 풀었네. 아니야, 그런 건 손대지 않는 게 나아요. 그 풀어도 좀 잘하는 분도 1분 이상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괜히 막 그 한쪽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바로 직관적으로 보는 정도로 해주시죠. 자, 1번 보시죠. 가격이 하락하면 그쵸, 소비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우상향한다는 거죠. 맞고 1번 요거 우상향하네요. 다음 2번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 이거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 요거 2번 여기에 나와 있고요. 3번 가격이 상승 시 소득 효과는, 여러분 이건 하락했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데 소비량이 증가하는 게 열등제여야지. 그래서 여기 열등제는 소득 효과와 실질 소득과 반대로 작동해야 되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기펜제는 모두 열등제지만 맞습니다. 열등제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기펜제는 다 열등제지만 열등제 중에서는 대체 효과가 큰 것도 있기 때문에 포함관계로 따지면 열등제가 이렇게 더 커요. 깊은제가 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열등제가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 기펜제인 열등제 이렇게 있겠죠.
자, 그리고 5번 가격 하락 시 대체 효과는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그죠?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모두 언제나 항상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볼게요. 3번은 쉬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도 거듭 말씀드리는데 5개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풀고, 그리고 또 5개는 어려워요. 그래서 5개는 그냥 제끼고, 그래서 양끝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한 4로 문제 가지고 거기서 한 20문제 정도만 어느 정도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근데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해. 그러니까 조금만 하시면 뭐 5개 버리고 5개 완전히 쉽게 맞추고, 30개에서 20개 정도 쉽게 맞추면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가까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시면 그냥 또 경작은 좀 안정적일 수 있어. 약간 멘탈 싸움이야, 멘탈 싸움. 가끔 공부 많이 했는데 시험 점수 안 나왔다 하시는 분은 시험장에 이제 뭐 긴장한 거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훈련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는데 그 성격 차이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극복하셔야죠, 뭐. 자, 시장 실패 관련된 거예요. 시장 실패.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시장 실패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깨져. 효율성이 깨지는, 이걸 비효율성이라 할까요? 그리고 불공평성, 약간 이런 것들은 약간 미시적인 측면에서 시장 실패고요.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기 변동, 이런 것들도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 비효율성과 관련된 시장 실패는 공공재 같은 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때문에 그렇고, 외부성이라는 거, 이거 다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점 같은 경우 시장 실패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것은 비용 체감의 법칙에 따른 자연 독점, 내추럴 모노폴리, 네, 그걸 중심으로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과 비대칭 정보, 이게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정보가 많냐 적으냐, 네, 그런 문제죠.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정리할게요. 1번. 순수 공공재는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다? 아니요. 이거는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특성으로 해야 돼. 공동소비가 가능한 것인데, 공동소비가 가능한 것으로서 재화의 특성으로 따지면 비배제성과 돈을 안 내도 배제를 못하는 겁니다. 비경합성이 이렇게 특성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비배제성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야? 이게 무임승차 문제죠. 프리라이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야, 너 말이야, 가로등 필요해? 아니, 필요 없어. 뻥친다고. 그래서 이거는 선호를 드러내지 않고 뻥쳐, 이렇게요. 뻥쳐. 예, 이렇게 쓰기는 그렇지만. 그리고 비경합성에서 나오는 문제는 뭐야? 이거는 막 라이벌리, 경합하지 않는 거야. 왜요? 아니, 이게 뭐 널널하니까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소비에 참가하는데 방해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특징은 공공재를 수직으로 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으로 합한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P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 계산 문제까지 잘 보셔야죠. 정리해서 더해라.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자, 이거 2개를 다 갖추게 된 거를, 요거 2개를 모두 갖추게 된 거를 퓨어라는 말을 써요. 순수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지 못한 거를 뭐 불완전한, 임퓨어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예, 경합성도 없어야 됩니다. 2번,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방해. 그렇죠, 여러분. 비효율성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게 효용을 더 이제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쪽에다 하면 사회적 후생 손실 해서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고요. 다른 시험에서는 이거를 데드웨이 로스를 자중 손실이라 하는데 간평에서는 사중 손실이라고 써요. 같은 말이죠. 아니면 조세 부분에서는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독점도 마찬가지고요. 바람직한 최적 수준에 비해서
공공재 같은 경우는 과소 생산 공급이 되는 경우, 물론 과다 생산일 때도 과대 생산일 때도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주로 과소 생산이죠. 그러니까 외부성에서 네거티브 외부성일 때 나쁜 거는 바람직한 것보다 과대되는 것이고요. 과대 생산인 경우는 이제 보통 부정적인 외부성, 해로운 외부성이요. 외부 불경제 이럴 때 되고, 과소 생산되는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독점이라든가, 네, 아니면 공공재도 마찬가지지. 사람들이 진정한 선호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요, 뻥친다고. 그래서 공공재 같은 경우도 주로 과소 생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조세 부과시, 뭐 시장 실패 자체는 아니고 이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거니까 정부 실패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과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주로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 공급될 때 발생할 수 있고요. 자, 3번은 유명한 지문이죠. 시장 실패 존재는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에요. 왜요? 아니, 이게 이렇게 해서 정부가 개입할 여진이 있다니까 개입에 대한 타당성이라 할까? 정당성이라 할까요? 타당성이 있으나 이제 필요해요. 필요하나 충분한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왜요? 정부 실패 때문에 그렇죠. 충분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물론 개선시킬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이거는 정부 실패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효율성은 보장하는데 공평성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됩니까? 후생경제학 제1정리 기억나세요? 후생경제 제1정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되면 이거는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경쟁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경쟁 체제에 의해서 일반 경쟁 균형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파레토 효율적인 거니까 이 낭비가 없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상태라는 거죠.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 이게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게 후생경제 제일 정리야.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요? 그렇지. 여기에는 단조성, 강단조성 하나만 잘 보시죠.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제일 정리고 반대로 가면 제2 정리야. 그때는 공리를 물어보는데 그때는 볼록성 같은 거. 그게 이게 화살표 반대로. 정부 개입이 들어가고 재분배, 소득 재분배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제일 정리는 그냥 가격을 신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제일 정리는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가격.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사과가 10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10개 다 먹어도 그거는 효율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는 저기 공평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죠. 한계가 있어요. 공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5번. 긍정적 외부 효과는 그렇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장 실패를 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외부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주로 과소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부성은 긍정적, 이로운 외부성이라 쓸게요. 외부성도 포함돼요. 자, 이로운 외부성은 좀 좋은 일이잖아. 좀 더 하세요 해도 잘 안 한다고요. 그래서 과소 생산 공급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하시죠. 자, 뭐 뒤에도 또 나오도록 할게요. 다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진위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 우리 불평등 지수 보셔야죠. 10분간 균등하게 팥썰어, 이거부터 달튼 10분간 균등하게 팥썰어,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이렇게요. 불평등을 측정하는 척도 뭐 10분위 정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5분위도 보셔야 되는데 5분위가 그 10분위랑 분모분자 바뀌고 헷갈려. 그러니까 10분위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셨죠? 그 다음 로렌츠 곡선 보시고, 우리 시험에는 이제 뭐 자주 출제됩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잘 안 되는데. 그럼 진위계수 이제 조금 더 하면 애킨슨 지수까지 보면 좋은데, 애킨슨 지수, 애킨슨. 네. 근데 뭐 약간 좀 과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무슨 뭐 세무사 시험이나 뭐 작년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애킨슨 지수도 계산하는 거 나왔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여기서는 그냥 우선 가볍게 진위계수 정도 보고 있어요. 자, 10분위 제수는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분모분자 뭐가 돼? 가난한 사람이 위에 있어요. 하위 40%, 상위 20%. 5분위는 반대가 됩니다. 근데 20, 20 돼야 되고, 로렌츠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진위계수를 도출할게요. 뭐 수식도 있는데 우리가 수식까지 할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알파, 베타 이러면 진위계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요 화살의 뭐 반달 모양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대각선의 파란 색깔이 완전 균등이잖아. 그래서 완전하게 균등한 상태다라고 하면 알파가 제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위계수는 어떻게 돼요? 빵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하게 불균등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불균등인 경우는, 네, 이랬을 때는, 네, 요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이렇게 가니까 베타가 빵이 됩니다. 베타가 빵 이렇게 돼요. 베타가 빵이 되면은 진위계수는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기억, 대표적인 소득 분배 측정 방법의 하나이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니은 45도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 면적을, 45도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 면적이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얘기한 거야. 로렌츠 곡선 사이에 만들어진 초승달, 표현도 그렇죠. 초승달이지. 아무튼 그 면적으로 나눈 비율, 분모분자가 바뀌었네. 표현 자체가 이해가시죠? 거기서는 이게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틀렸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아니요. 이게 범위가 레인지라고 하는데 0과 1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개수값이 클수록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그거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요거는 불평등을 지닌, 불평등 지수라는 거야. 지닌 애킨슨, 뭐 2개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체크하시죠. 그러면 요거는 불평등 지수입니다. 진위계수, 애킨슨 지수는 클수록 불평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죠. 다음 5번 볼게요. 5번. 그냥 가능한 한 판서는 안 지우는 쪽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도 너무 길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대략 한 50분 정도에 맞출 테니까 미시를 좀 많이 했다. 그럼 다음에는 또 거시를 좀 많이 할 기회가 있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할 테니까, 그래서 뭐 아니면 필기 하셔도 되고, 필기 하는 게 스트레스 되시면 그냥 사진 끝나면 착각 찍으시고 그 다음 보면서 잠깐 스스로 또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들에 맞춰서 하시죠. 자, 5번. 독점 기업의 시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독점은 아시겠지만 기업 수가 하나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독점은 특징이 뭐야?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가격 설정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업이 하나니까 그런 건데,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디맨드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거랑 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독점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을 어떻게 하냐면 MR = MC에서 결정하니까 기울기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MC도 우상향하게 그려도 되는데 그냥 심플하게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수평으로 해요. 수평으로 하면 AC와 MC가 고정 비용이 없으면 같아지니까 그림이 깔끔하잖아. 똑같은 얘기를 복잡하게 할 건 없거든요. 그러면 이윤극대 산출량은 MR과 MC가 같아지는 데서 결정을 합니다. 모노폴리. 그래서 MR에서 MC가 같아지는 데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수요 곡선에 맞춰서 여기에 해당하는 PM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요걸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 기억나십니까? 요 삼각형이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되고 데드웨이 로스. 그쵸?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이윤은 가격을 이렇게 해서 이게 총수입이잖아. 총수입에서 A씨가 이거니까 총비용을 빼면은 이 파란 색깔 면적이 양의 이윤을 지금 보고 있군요. 얘가 플러스 이윤 이렇게. 여기는 소비자 잉여 있습니까? 있지. 소비자 잉여가 요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비자 잉여. 이 경우는 생산자 잉여 있습니까? 이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 곡선은 없지만 굳이 얘기하면 이게 우상향해야지 요 삼각형이 생겨서 있는데 수평이 되니까 공급자 잉여는 없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1번. 자, 독점 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뭐 그래요. 뭐 수요 곡선 우하향한다라는 게 표현이 좀 애매한데 유일한 공급자니까 가격 설정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할 수 있어. 공급 곡선은 사실 없어요. 객관식에서는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하향한다라는 것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공급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체크하시고 3번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높다. 에이, 뒤집어졌지. 가격이 한계 수입보다 높죠. 자, 그래서 우선 스텝 1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잖아. MR = MC에서 최종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스텝 2 해서 어떻게 되냐면 QM을 디맨드 곡선에 대입합니다. 곡선에 대입해서 PM을 결정하게 돼요.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최적 생산량에서 보면 MRMC가 여기잖아요. 여기 MRMC보다 가격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다. 이 표현이 바로 뭐냐면 가격 설정자다. 이 표현은 뭐냐면 P가 MC보다 MC보다 더 크다.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점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러너의 독점도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니까 P가 MC보다 크면 클수록 독점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MC는 MR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P가 이거인데 MC와 P의 차이가 P와 MC의 차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차이가 클수록 시장 지배력이 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독점도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독점은 요 기본적인 거 잘 보시고 가격 차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그냥 이거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데서 독점의 이윤 극대화가 달성이 되고요. 5번. 독점 기업의 한계 수익 곡선은 항상 수요 곡선 아래에 있다. 그치? 여기 보시면 MR은 P보다 아래에 있고 절편은 똑같은데 기울기가 2배 가파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잘 정리하시고요.
칠판 안 지운다 했는데 지워야겠네요. 아무튼 바로 약속을 어기네. 아무튼 아직은 안 지우고요. 자, 6번 봅시다. 6번은 이거 그 시험에 종종 출제가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거 계산 문제네 제껴야지 이러지 마세요. 이 투자 모형과 관련해서 신고전파 투자 모형이죠. 그냥 미시 거시에 속해 있지만 그냥 미시 얘기라고 보셔도 돼. 신고전파의 조르겐슨입니다. 조르겐슨에 투자할 때 자본의 사용자 비용 이렇게 얘기하죠. 말은 이제 유저 코스트 해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거 하면은 이게 거시에 속하는 거긴 하지만 그냥 미시의 최적 선택. 이게 신고전합하면 미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시랑 같게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말이야 여기 노트북이라는 걸 하나 새롭게 구입할까 말까 하는 거야. 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있을 거야. 베네핏. 그리고 이거에 따른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계 원리를 쓰는 거지. 그때 이득이 크면 투입하는 것이고 비용이 크면 투입 안 하는 거지. 이게 안 사는 거지 뭐. 간단합니다. 근데 노트북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요. 야, 노트북 가격 얼마야?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뭐냐면 이자율 더하기 감가상각률 이렇게 델타로 할까요? 뭐 이 뒤로 해도 되고 없고 이게 비용입니다. 이게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야. 이거 실질 이자율이라서 명목 이자율 빼기 인플레이션율 피셔 가설하면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PK 이렇게 하면 I라고 하면 물가상승률 피셔 가설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R은 I는 명목이자율이야. 이거 두 개 관계 아시죠? 복습하려고 그냥 설명드린 거야. 피셔 가설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을 더하게 된 겁니다. 자, 이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자본재를 구입했을 때 그쵸? 그럼 이거 만들 때 얻게 되는 이득 자본재를 통해서 물건 만들게 되는 얻게 되는 이득인데 이게 VMPK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P/P 상품의 가격에다가 곱하기 MPK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두 개 같을 때 공식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봤을 때 아예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정상 상태라는 거는 우리 경제 성장에서 살짝 배웠는데 그냥 균제 상태, 균형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 두 번째 보시면 자본 추가에 따른 실질 이윤율이 있는데 그게 이거야. 여기 실질로 표현한 거니까 그냥 P가 1 이렇게 집어넣어서 MPK에서 비용을 뺀 그 순이득률, 순이익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대입을 하시는 건데 자, 거기 보니까 따로 뭔가 가격이라는 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1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PK 요거 구하실 줄 아셔야죠. 그 위에 거 미분하셔야 돼요. 이게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생산함수가 있잖아. 여기 Q가 어떻게 돼서 3, K의 3분의 2, L의 3분의 1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거 MPK는 K로 미분하는 거잖아. 잘 보세요. 3분의 2가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 빠져요. 얘는 이제 다 상수 취급하니까 고정돼 있고 그럼 정리하면 3분의 2가 내려가고 3은 그냥 써주고 K에다가 여기서 하나 빼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있어? 이게 이제 콥다글라스 생산함수 때 많이 하잖아. L은 그냥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근데 거기 보시면 L 값이 주어져 있어요. 이 단기 그거식으로 한계 생산이니까 거기 보시면 노동량은 1000, 10의 3승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10의 3승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10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3과 3이 지워지고 요거 정리하면 20 그리고 K의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까지 됐죠. 그쵸? 이거 좀 하셔야 돼. 이거 왠지 이거 그냥 툭 던져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주어진 값 보세요. PK 자본의 가격은 얼마라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100
자, 실질 이자율로 표현하면 0.06, 얘가 0.06, 요거 R이 0.06이라는 거야. 그 다음 감가상각 있어요, 없어요? 감가상각률이 0.04 델타로 했는데 0.04. 요거 푸셔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게 0.1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이거 찍찍씩 정리하셔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셔야 되는 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때 당연히 MRTS 구하거나 한계 생산할 때도 필요하고요. 뭐 우리가 뭐 경제성장 솔로 모형 할 때도 필요하고요. 하니까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한번 같이 볼게요. 7번. 7번도 그냥 약간 투자 내용을 좀 집어넣는데, 자, 여기 간단히 하시죠. 7번은. 투자. 자본의 사용자 비용 계산하는 거 보시고, 말 문제 보시고. 그러니까 투자와 소비는 뭐 돌아가면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재고 투자 모형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재고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무슨 말이야? 여기 투자 보시면 특히 재고 투자입니다. 재고 투자.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 기업들이 이제 생산 줄여야겠다 이런데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주문이 막 들어오는데 아이고 재고가 소진돼가지고 물건을 팔 수 있는데 못 팔면 어떻게 돼? 문제 아깝잖아. 그것도 손해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재고를 보유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재고가 남을 것도 걱정이 되지만 재고를 일정 수준 유지를 해야 돼.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소나타 주문했는데 네 고객님 1년 6개월 기다리세요. 그럼 뭐야? 이 고객이 완전히 신뢰도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재고가 남더라도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재고 투자가 더 증가하게 된다. 그거 잘 보시고. 자, 실질 이자율은 이제 비용과 관련된 거죠. 토빈의 Q, 요거 좀 보셔야 됩니다. 토빈의 Q는 기업의 밸류를 코스트로 이렇게, 밸류를 코스트로 나눠준 건데 이게 1보다 클 때 투자한다는 것이고 토빈의 Q는 아시겠지만 이 밸류가 주식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라는 거 잘 보셔야 되죠. 주식시장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이자율은 여기 있는 것처럼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면 토빈의 Q가 떨어져서 투자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은 주식시장이 완전 경쟁적이고 효율적이면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계없이 토빈의 Q 값은 아니요. 완전 경쟁적이고 효율적인데 자본시장 구조에 따라서 뭐 이게 좀 표현하긴 그런데 자금을 조달하거나 그럴 때 버퍼가 생기고 하게 되면 1보다 작거나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중요해서 는 게 아니라 다른 선지를 보고 이거 잘 모르겠어. 이게 뭐지? 그럼 딴 데로 넘어가셔야 돼. 4번 감가상각률이 높아지면 이거 여기 했잖아. 이거 복습하려고 바로 냈는데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올라가죠. 그리고 투자 옵션 뭐예요? 이것도 투자 옵션인데 그거는 옆에다 쓰세요. 재고 투자가 아니라 설비 투자 관련된 거야. 설비 투자. 공장의 생산시설 같은 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번 저지르게 되면 이게 취소가 안 돼. 취소, 캔슬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내가 이미 저지르고 보면 다시 취소가 안 되니까 좀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제출에 투자가 비가역성 있죠. 그 표현. 투자를 증가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결정 내리면 좋은 건데 이게 취소하기가 힘들어. 공장 짓다 많은 거를 부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가역성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왼쪽 오른쪽 자유로운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게 되는 태세. 그러면 이게 설비 투자는 어떻게 돼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재고 투자는 증가할 수 있는데 설비 투자는 감소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 8번 봅시다. 여기 지울게요. 안 지우려고 했는데 네, 어쩔 수가 없군요. 여기까지만 하죠. 8번. 자, 루카스 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기억나십니까? 루카스 공급곡선. 자, 우선 학파로 따지면은 루카스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고전학파죠? 무슨 고전학파? 세고전학파. 자, 그래서 세고전학파에 속하고요. 자, 세고전학파의 세자가 뭘 담고 있습니까? 니우라는 게 그렇죠. 합리적 기대와
그리고 미시적인 최적화가 담겨 있는 거야. 미시적으로 거실을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미시적인 최적화라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효용극대화, 이용극대화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고전학파라는 것은 이제 가격이 신축적이다. 요게 이제 여기 담겨 있죠. 그래서 세케인지 학파는 세자는 똑같아. 그래서 합리적 기대고 미시적 최적화는 똑같은데 가격이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루카스 공급 곡선은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완전 고용 산출량 알파 P-P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얘가 뭐라고? 완전 고용 산출량입니다. 자연 실업률 하에서 완전 고용 아니면 잠재적 이런 표현을 써요. 자연 실업률 하에서 국민소득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국민소득. 그리고 저 알파는 아무 얘기 안 하면 0보다 큰 걸로 해 주시죠. 굳이 뭐 0보다 작은 걸로 해서 마이너스 붙일 건 아니고 여기 물가와 여기 예상 물가야. 기대 물가. 기대 물가와 예상하는 물가랑 차이점.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식은 어떻게 되냐면 P가 P와 같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거라면 그 가로 안에 게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10%일 때도 10, 5일 때 5. 이게 똑같이 맞는 거야. 실제랑 예상이 맞으면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국민소득은 똑같게 되고요. 이해가시죠? 만약에 얘가 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틀려지면은 국민소득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달라지지만 그 중에 어떤 거 하라고 했습니까? 과소, 과대가 있는데 과소로 해달라고 그랬죠. 언제나. 자, 그래서 이렇게 과소 기대를 하게 되면 이때는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 생산량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게 예상이 제대로 빗나가게 예상을 못하고 빗나가게 되면 AS 곡선이 우상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기대와 지금 이렇게 잘 맞지 못하는 경우 이게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불완전 정보 모형 이렇게 되는 거죠. 불완전 정보 모형 이렇게 되고 모형으로 자, 물가가 증가하는 걸 정확히 예상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통화량을 증가시킬 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거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중에서 뭐가 돼요? MBC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중에서 여기서 이거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MBC는 따로 경기 변동에서 안 하고 거기서 RBC만 합니다. 그래서 이론 중 MBC 예, 화폐적 비즈니스 사이클 요게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요 루카스 공급 곡선과 관련한 MBC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균형 상태가 변하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약간 개념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불완전 정보 모형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불완전 정보로 인해서 시장은 착각을 할 수 있지만 환상이 금방 빠져나와. 그래서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이다.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라니까. 아시겠죠? 다음 2번. 재화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불완전 정보로 그래요. 예상을 못하면 과소기대하게 되면 얘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Y가 있고 얘가 우상향합니다. 단기라는 게 이제 예상을 잘 못했을 때가 단기가 되죠. 여기가 장기를 할게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이라서 장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정확하게 예상을 한 거야. 여기 영역은 P와 P가 같아진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 과소기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물가가 더 오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소기대 이렇게 되는 거.
그 과소기대만 잘 보세요. 과다기대는 이쪽이야. 아시겠죠? 둘 다 하다가 이게 지금은 객관식이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건데 둘 다 하다 헷갈리지 마시고 과소기대 하면 착각 때문에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우상향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적응적 기대 아닙니다. 합리적 기대라고 얘기해야죠. 여기 썼습니다. 이렇게. 다음 4번 명목임금의 경직성. 아니요. 명목임금의 경직성을 가지고 뭔가 경직적인 가격까지 하는 건 세케인 작파 쪽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얘와 반대가 되는 게 세케인 작파. 얘네들은 뭐라고? 세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케인즈를 반영해서 가격이 경직적이다.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임금, 이자율 이렇게 경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5번 합리적으로 예상된 물가 수준에서 가격 경직성. 아니요, 이것도 세케인 작파 얘기죠. 여기서는 불완전 정보 하에서 사람들이 과소기대와 같은 요거 과소기대라는 게 착각이죠. 착각, 일루전, 화폐 환상 뭐 비슷한 그런 착각에 빠져서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해되시죠? 자, 이쪽으로 잠깐 다시 올게요. 역시 이게 판을 쓰면 한 5문제밖에 못 쓰네. 칠판에. 가능한 작게 쓰려고 했는데. 자, 9번 이거 테일러 준칙 중요합니다. 9번. 테일러 준칙. 준칙은 준칙인데 아주 그냥 앞뒤 꽉 막힌 고정된 준칙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자율을 조정해야 되는데 결론은 금리를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뭔가 이제 기준이 있어. 기준하는 목표 금리가 있고 목표 금리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하게 되는데 여기가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잖아. 그럼 거기에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이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경기가 침체되면은 금리를 낮추고 경기가 과열되면은 네,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미국이 금리 왜 올리려고 해? 지금 뭔가 지나치게 과열돼서 인플레이션, 이 뭔가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 그 돈이 너무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자칫 버블이 너무 심해질까 봐 그렇게 해서 올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보다 이게 더 클 때 경기 과열이죠. 그리고 Y도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이 있잖아. N이라고 할까요? 이거보다 클 때 이 과열이지 뭐. 그러니까 식을 암기하지 마세요. 식은 거기 있는 것처럼 문제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암기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표해서 하는 거는 안 돼. 이번에 회계사 시험 나온 것도 보면은 문제가 그냥 오픈북 해도 소용없다니까. 경제학은 사실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뭐 약간 뭐 그런 쪽으로 더 가요. 근데 그게 공부하는 수험 입장에서는 반가운 건 아니에요. 약간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센스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 좀 안 되면 좀 그럴 수 있죠. 차라리 암기가 더 나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두 문자 따서 암기하는 게 속편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요 원리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번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경기가 과열되면 명목이자를 올려야 된다. 맞고요. 자, 근데 목표하는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 이 목표하는 게 낮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이게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당연히 더 올라가겠지, 같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명목이자를 높여야 되고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으로 잠재 GDP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면 얘가 더 가만히 있었는데 올라가게 돼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된 거랑 똑같은 얘기죠. 자, 4번.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과 같고 GDP 갭이 0이면, 그래, 얘가 빵이고 얘도 빵이면 이제 요거만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게 0.02, 그게 이제 기준 목표 금리 2%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5번. 5번이 이제 우리 시험에도 자주 좀 출제됐는데, 인플레이션율이 1% 상승하면 명목이자율이 얼마 올라가야 되니? 이거야. 근데 거기 식을 다 정리해 볼게요. 0.02 있죠? 더하기 파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0.6에 파이 마이너스
이 목표로 하는 거 바는 이제 외생적으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거기 있는 거 써볼게요. 그러면 y-y 여기다 y바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시 정리하면 0.02 더하기 파이 플러스 0.6 파이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0.6 파이에 요거 블러블러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잘 보세요. 얘가 0.6 여기 파이가 있으니까 요거 더하면 이건 어떻게 돼? 1.6 파이 이렇게 되니까 포인트만 나타내면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1% 올라가면 얘 명목이자율은 얼마나 올라갑니까 하면 1.6% 올라간다. 0.6이 아니라고요. 시험장 가면 이제 여기다 이제 해가지고 0.6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경험을 했으니까 아 이런 거 틀리게 하지라고 하면 시험장 가서는 그 다음에 안 틀리는 거죠. 10번 볼게요. 자, 환율 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환율과 관련한 얘기는 환율 결정 이론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네. 자, 1번 볼게요. 교역 당사국의 물가가 모두 고정돼 있으면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 여러분, 실질 환율은 어떻게 씁니까? 해설에도 넣어놨는데 이거요. 외국의 물가 이렇게 된 거를 국내 물가로 나눠주면 이게 실질 환율이란 말이죠. 이 실질 환율을 우리 변화율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변화율로 어떻게 바꿔요? 중요하죠 이거.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 환율의 변화율은 요거 분자니까 이거 분모에 있으니까 이 나누기니까 이건 빼기고 얘기는 더하기죠. 명목과 실질 환율은 같이 가네요. 더하기 외국의 물가. 요거 피셔 가설하고 구매력 평가설까지 연결하는 거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그것도 잘 정리를 해 주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에 교역 상대국의 물가가 모두 고정돼 있으면 얘도 없고 얘도 없으면 이 얘기잖아. 그쵸? 얘도 빵이고 물가 상승률 없으면 명목과 실질은 같다. 그냥 요 얘기죠.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오버슈팅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만 좀 보세요. 옛날 뭐 수능 국어 지문에도 언어 영역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왜 발생하는 거냐면 거기 보시면 물가가 경직적이라는 가정 그거 중요합니다. 오버슈팅은 단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가격 변수가 우리 피셔 가설에서도 비슷해. 뭔가 명목 변수가 잘 조정이 돼서 변해야 되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물가가 고정돼 있어 가지고요. 그 환율이 급등해서 급격하게 팍 이렇게 변하는 거다. 기대 장기의 균형보다 더 급격하게 점프하게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세요. 자, 그리고 3번. 통화주의 모형은 이자율 평가설의 기초로 해서 단기? 아니요, 여러분. 이것도 통화주의 모형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통화주의는 뭐야? 고전학파 계열 아니겠습니까? 케인즈는 반대가 되는 거잖아. 케인즈는 좀 단기를 중시 여기고 통화주의나 이쪽은 장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도 약간 장기고 이자율 평가설은 단기고 그러니까 단기랑 맞지 않다. 이거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구매력 평가설과 거기 보시면 이자율 평가설 얘기가 4번하고 5번인데 이건 뒤에 앞으로 많이 얘기할 겁니다. PPP 구매력 평가설 5번이 IRP입니다. IRP 이자율 평가설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구매력 평가설은 요것만 할게요. 요거 환율 공식 이거 보시면 돼. 두 나라의 상품은 동일한 상품은 어디 가나 가격이 다 똑같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화율로 나타내는 거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자율 평가설은 공식 어떻게 됩니까? 명목이라고 할까? 그럼 해외의 이자율에다가 플러스 T기의 환율 이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공식이 도출되는 걸 제가 약간 설명드렸었는데 객관식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로 만든 게 5번이야. 근데 이건 다음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이 여기 보시면 떨어지게 되면
환율은 올라가는, 여기는 이제 1이니까 분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환율은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가면 요거 환율은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공식을 통해서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잠깐 쉬시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시험 시간은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시간은 짧게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한 10문제지만 한 15분 정도에서 조금 더 드리거나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푸시고 다시 또 2회 강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